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봐야죠.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호재가 만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뭐 대단히 안 좋을 것까지는 아닌데 뭐 미국장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딴 데 뭐 아까 스페이스X랑 마이크로소프트만 안 좋다 그러는데 뭐 구글만 안 좋았다 그러는데 메타 아마존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파는 사람은 오르고 네. 메모리를 사는 사람은 떨어졌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뭐 사는 사람이 그렇죠. 안 사면 힘들어지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좀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당장 빠지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슬슬 좀 부담이. 근데 뭐 많은 가지 않겠습니까? 만에서 혹시 꿈이 만이라면 난 좀 혼내고 싶습니다. 아니 일단 많은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경로. 네, 네. 경로지. 그렇습니다. 만 안 가고 만천 가시려고요? 맛 없이. 자, 네, 일단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미국 소식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우리가 어저께 뉴스 전할 때만 하더라도 그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하니까 이란 협상단이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너 안 해. 그리고 나갔다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게 그 레바논에서 이스라엘하고 자꾸 싸우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한 대 쥐어받고 이란 한 대 쥐어받고 야 니네 그 우리 지금 협상하는데 레바논 문제 가지고 여기 딴지 걸지 마라 라는 신호로 읽힌다는 얘기를 어저께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목으로 뽑은 얘기는 이란의 원유 관련한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란 원유를요? 이란 원유를. 오. 이거 이전에 달러 구하기 되게 힘들게 돼 있었는데 이란 원유를 팔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란에서는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이 입국을 해서 네. 이게 원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자력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러 들어가기로 한 거고 그 점검을 하러 들어가 가지고 그 이거를 수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데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주 중에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 당장 원유를 풀어준다고 해서 네. 대단하게 많이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 워낙 많이 두드려 맞았고요. 네. 원유 시설들이 좀 많이 파괴가 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판다고 해서 오늘부터 사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약간 리드 타임이 좀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좀 기대하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 그림자 선단이 팔던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래 팔던 거. 이제 몰래 팔던 거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제 국제 시가가 있으면은 몰래 파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당하게 팔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거래하던 사람한테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에다가 좀 싸게 넘기던 거를 이란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 나 옛날에 그 이란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나 이제 달러로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격을 좀 올라갈 수 있는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위안화 받았던 거에서 달러를 받게 되면은 외화 수급 같은 경우도 두바이 쪽, 아랍에미리트 쪽에다 의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 수급이 조금 원활해진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성급하게 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있고요. 뭐 약간 조롱하는 톤으로 뭐 그러면 미국이 얻은 게 뭐가 있냐. 호르무즈 해협은 원래 풀려 있었고
이란 핵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아니냐라고 네. 좀 해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도 실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폭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맺어진 합의하고 그 전에 이제 특별히 진짜 얘네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했던 거. 네.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포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를 한 거하고 실제 전쟁을 치르고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합의가 지켜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으로 네. 합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요. 60일 후에도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는 좀 더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엄청난 비용을 초래를 했지만 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조금 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때 한 게 있고 트럼프 때 한 게 있으면 네. 트럼프 때 한 합의를 누가 파기를 할까요? 오바마 때 했던 합의는 트럼프가 파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맺은 합의를 누가 파기를 할 수 있을까?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야 파기를 할 건데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지켜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지를 해줄 건데 네. 그 동결 자금을 해지를 해주면 그 돈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가 완화가 되더라도 식량 구매로 모든 돈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란은 9,100만 명의 국민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 돈은 우리 농민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정치적 수사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이거는 그 아직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건 없고요. 그 돈을 미국과 카타르가 용처를 좀 제한을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무기 사고 뭐 또 딴 거 개발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승인권이 이제 아마도 카타르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정도가 될 거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란 돈 가지고 있던 거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맨날 이란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못 주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돈들이 지금 다 카타르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쪽으로 이제 승인권이 가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광부터 팔고 시작하는 거죠. 네. 뭐 그 돈은 이제 농산물 사는 데 쓰게 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돈은 거의 많게는 거의 5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75조 원 이렇게까지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열받은 사람은 네타냐후? 네타냐후. 네. 아까 제가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메커니즘과 그 레바논 관련한 메커니즘 네.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에서 했던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했던 건데 레바논 관련 분쟁 관리 체계 도입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배제될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합의체 만들 때까지는 이스라엘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체 만들었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과정에서 방해를 자꾸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절실하게 지금 합의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꿀밤 한 대씩 네. 때려가지고 야 레바논 관련해서 룰 만들 때까지 니네 빠져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평화 쪽으로 가고 있는 합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타냐후가 빡이 많이 줬군요. 아 근데 이 네타냐후는 빡쳐도 좀 이렇게 다독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 비집고 나오려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분도 저 법적으로 책임질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책임져야지.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할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댓글창 보면 안 되는데 술값도 긁혔습니다. 왜, 댓글창 왜? 바꿔서. 오늘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합의가 될 것 같아요라 그랬더니 그럼 추정하냐 그랬을 때 아이, 그것까지 그래.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네,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갈 것 같다 하더니 결국은 갔네요. 네, 2,079조 6,655억 원. 삼성전자의 보통주 시가총액은 2,060조 8,132억 원. 그래서 18조 8,523억 원이 더 많다라는 걸로 역전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는 이제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뭐 제가 처음 봤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1위가 이제 하이닉스가 됐다 이거죠? 네, 삼성전자가 1999년에 시가총액을 기록한 이후에 뭐 그 이후에는 약간은 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그렇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위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가 원래는 격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상도 못했었는데 2배 이상 났죠? 네, 세 배, 그 이상 세 배 났어요. 그 났나? 이상 났. 네, 훨씬 맞아요. 낮죠. 어. 그리고 예전에 그 리포트가 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메모리 버블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 그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날이 뭐 메모리 버블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리포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도 좀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럼 메모리가 버블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되면 버블인 거 같냐 그러면 SK가 하이닉스가 넘어가면 버블이겠죠 이런 정도였을 건데 이거를 넘어서게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주 빽이 있냐? 우선주 합치면 아직도 1등이다. 네, 근데 뭐 구차하죠. 네. 이게 삼성전자가 속된 말로 가오가 있지. 네. 이 정도 진 것도 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가 왜 더 올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익단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더 많이 나와요. 네. 뭐 2분기 추정치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추정치가 한 87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 추정치가 한 62조, 63조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삼성전자가 실적상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왜 최근에 역전이 됐느냐를 보면서 뭐 ADL 상장 관련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ADR?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HBM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다라는 네.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레가시 D램 쪽에 그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HBM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4분기 넘어가면 HBM이 좀 더 높게 나올 거다라는 뭐 트렌드포스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 리포트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디스플레이 이렇게 다각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냐라는 관측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렇죠. 네. 오히려 강점으로 꼽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모리 원툴인 하이닉스가 좀 더 각광을 받는 것도 이전하고 이제 시장의 평가가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즌에는 원래 하이닉스가 주가 변동성은 훨씬 컸습니다. 근데 뭐 메모리 원툴이니까. 네.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좀 더 좋아했었고 여기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좀 더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센 메모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강점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HBM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더 좋으냐 삼성전자가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원비 공정이냐 원시 공정이냐라고 했을 때 원비 공정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저것도 좀 보긴 봐야 돼요. 이렇게 HBM을 쌓으면은 거기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베이스 다이가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 때 굉장히 선단 공정을 써야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선단 공정을 못 해요.
메모리 공정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선단 공정을 TSMC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을 하잖아요.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리 다이하고 베이스 다이를 둘 다 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으냐라고 네.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잘하면 얘를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좋죠. 근데 못하면 TSMC가 더 잘하기 때문에 둘의 파트너십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삼성전자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이 파트너십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고요. 이게 좀 정프로님이 한번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스택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베이스 다이를 TSMC가 만드는 하이닉스 뭐가 더 좋습니까? 어차피 주가로 지금 보는 걸 거 아니에요. 주가. 그렇죠. 주가 뭐가 좋냐? 주식의 주가는 기세거든요. 아, 기세로 가는 거죠. 아. 예, 그런 기술적인 걸로 주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기술도 기세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가? 예, 이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 딱 HBM 기세를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두세 달 전에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는 분명히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쪽의 점유율을 좀 더 넓혀가는 거. 네. 여기서 뭐 테슬라랑 하고 있는 XAI랑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성과를 보여준다거나 팹리스 쪽에서 뭔가 좀 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은 삼성전자는 분명히 업사이드가 좀 더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메모리 원툴이기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기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세가 한번 붙으면은 1등이랑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들은 1등이랑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세를 몰아쳐서 1등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는 기세를 하이닉스가 다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드렸을 건데 요 기세를 이어가서 메모리를 가지고 기세를 끌고 가서 SK그룹이 데이터 센터 쪽을 굉장히 세게 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SK그룹뿐만 아니라 뭐 신세계, 뭐 네이버, 뭐 LG, 뭐 다 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었는데 매일경제신문에서 얘기를 했길래 그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규모가 5기가입니다. 근데 제가 취재한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데 네. 일단은 5기가입니다. 지금 5기가 울산을 짓고 있는 게 저기 100메가죠. 100메가. 50배. 100메가에 7조. 100메가에 7조 50배니까 1기가면 70조. 네. 5기가면 350조. 네. 이거를 지금 부산, 경남, 전남, 해남, 영암, 세종, 충남, 전북, 새만금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5기가와트에 350조짜리를 전국에다 짓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SK가 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지으려면 혼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랑도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전기 요금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전기 요금을 너무 싸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SK 쪽에서는 이거를 좀 유치를 하려 그러면 전기 요금을 좀 낮게 유지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전기를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그 베라루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술도 기세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이게 엔비디아를 상대를 할 때도 기세가 있어야 됩니다. HBM 딱 틀어쥐고서 기세를 잡아야 이 GPU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세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객을 또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쓸 수 있는 빅테크를 또 유치를 해 와야 되는 건데 그 빅테크들은 이제 이게 좀 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이 여기저기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유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근데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는 아니고요. 거의 아시아 레전을 네네. 다 포괄하는 데이터 센터의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이게 만들어졌을 때 5기가가 아니라 뭐 20기가, 30기가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제가 5기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되게 설레발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너무 커서 네. 자꾸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니냐라고 취재를 했을 때는 자기들은 5기가로 보고 있지 않다, 훨씬 더 크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5기가 관련한 이제 보도가 나왔길래 네. 그럼 일단 5기가부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5기가.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는 뭐 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서겠죠. 네. 이제 그게 언제까지 들어설지가 살짝 궁금하긴 한데 여튼 최소 늦어도 30년. 2030년.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데 한 2, 3년 정도를 보죠. 그러면 차곡차곡 쌓는다고 본다면은 네. 거의 어느 정도 제도 정비가 되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2, 3년 사이에 전력 땡겨올 수 있나? 뭐 있다고 얘기는 5기가를? 5기가를 어디서 땡겨? 5기가면 원전 5개인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한번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네. 한번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다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 벌어서 뭐하노? 청년 키워야지. 네. 이게 지금 거의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이거는 좀 하나 가입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상품 홍보를 위해서 세 번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청년 미래 적금. 이거 우리 못 들잖아. 그러니까 청년들을 청년이 위해서. 청년들 들으라고. 이것까지 욕심을 내시면 아니, 어떡합니까? 아니. 어차피 아버님들 보실 테니까 청년들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 청년 야, 들어야지. 집에 봤는데. 네. 어제부터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금리가 최대 연 19.4%. 19.4%면은 저는 이거 무조건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런 게 없죠. 어딨어.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게 금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뭐 기본 금리가 한 5% 정도 되고 여기에 금융사가 한 2, 3% 정도 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한 6에서 12% 정도 내고 이자 비과세 소득까지 계산을 하면은 19.4%를 냅니다. 가 됩니다. 이게 모든 그래갖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8% 우대 금리 상품에는 3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입했을 때 1,8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세전이자 538만 원에서 이자 소득세 83만 원을 차감하면은 19.4%의 달리 적금과 비슷한 수준의 상품이 됩니다. 네. 이게 청년분들이 거의 한 2,250만 원 뭐 이렇게 돈이 안 되면은 푼돈 가지고 투자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몇 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날립니다. 근데 한 2,200만 원 정도가 생기면 한 2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 그렇게 함부로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잣돈 모아야 되는데 종잣돈 모으는 과정이 진짜 힘듭니다. 맞아요. 50만 원씩 모아갖고 2달 모아갖고 1년 모아봐야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 모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누가 여기다가 이빨 깍 깨물고 이거 그냥 끌고 가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19.4% 정도 되면은 이게 뭐 5%, 6%, 7%만 하더라도 이게 꽤 높은 금리예요. 네.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인센티브가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전국 15개 금융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가입을 해서 진짜 일단 한번 모으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한번 모으고 나서 3년간 딱 모은 다음에 이 돈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네.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이거는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상품 홍보 기사를 제가 네. 세 번째 네. 뉴스로 준비를 했고요. 네. 요즘에 저 몇 살까지예요, 근데? 이거 35세? 잠시만요. 39세인가? 요즘 청년들 나이가 사원마다 달라갖고. 네네. 예. 가끔은 이주 기자 정도도 아마 들어간 데 있을 텐데 청년에. 저 30대 초반이니까. 네. 여기 무슨 정신줄 났네 또.
이거를 한 35cm. 19에서 34세 청년인데 아, 맞네요. 그래요? 딱 그 정도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이게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좀 다르거든요. 총 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기여금 대상에 일반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전해서 기여 매칭 비율 12%를 받으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이거를 이번에 2주간 가입 신청을 한 다음에 2주간의 심사를 거쳐서 한 달 후에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가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그리고 총 급여가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급여 없는 사람도 돼요? 급여 없는 사람? 네. 아 잠시만요. 무소득자. 저거는... 아니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보통 이제 이런 것도 하면 정작 이제 저 종잣돈 모아야 될 친구들보다도 그냥 이제 당장 뭐 하루 뭐 250만 원, 300만 원 월급으로 이제 뭐 모으기조차 쉽지 않으니까 네. 그냥 이제 부모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애들 뭐 이렇게 그냥 대학생들인데 그냥 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건으로 봤을 때는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납입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또 이게 부모님이 다 내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꼭 그런 사업에 그러니까 취지는 너무 좋은데 네. 엉뚱한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서 네. 혹시나 저는 약간 엉뚱한 결과 나오더라도 저는 조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가? 예. 그게 이거 걸르고 저거 걸르고 저거 걸르고 저거 걸르면 또 잘 안 돼요. 약간은 좀 버블이 있어야 이게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그럴 수 거고. 있죠. 지금 저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혼인 건수 1분기 혼인 건수가 62,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가 증가했다는 건데 이런 추세라면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25만 건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은 약간 느낌이 있어요. 결혼들을 좀 하십니다. 네. 정말 결혼한다는 사람 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생아수거든요. 출생아수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좀 들어 올리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꼭 이게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거든요. 저분들이 지금 30대인 거죠. 예,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1990년생 초반대가 지금 결혼을 해서 여기에 지금 애를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나고 나면 우리한테는 완전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희망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기세가 꺾이면은 이 절벽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뭐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네. 희망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세를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쩌면 인구 기준으로는 마지막 남은 기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세를 한번 진짜 확실하게 좀 살려서 정말 앞으로 오고 있는 이 산업의 빅사이클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청년층에게는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낳으려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많이 필요하죠. 단백질은 닭고기죠. 네, 닭가슴살 스테이크 세트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종류가 좀 많더라고요. 직화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종류가 있죠? 소세지도 있고. 소세지가 맛있더라 나는. 아 그래요? 예, 스테이크도 맛있는데 네네. 이 닭가슴살이 사실 이게 좀 퍽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냥 마트 저 편의점에 사 먹으면 사실 좀 한 봉지 다 먹기가 좀 맛이 너무 없더라고. 근데 요거 내가 먹어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맛있더라고 이게. 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닭가슴살 스테이크고요. 이 스테이크가 16개 갑니다. 근데 스테이크도 거의 뭐라고 하지? 약간 어묵과 그다음에 함버거 스테이크? 약간 요 맛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직화 그릴 공법으로 육즙과 불맛을 또 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세지는 한 개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막 움직이면서 아침 바쁜 출근길에 단백질을 보충하고 뭐 이런 거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후추 맛도 아주 괜찮고요. 전자레인지 2분 조리로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막 이제 저 넣어놓고 띵 넣어놓고 이제 네. 2분 돌리고 양치 막 하고 나와서 얼른 들고 나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제품 할 때마다 약간 불만이 너무 맛있어. 그럼 많이 먹어요. 아 그럼 뭐하러 닭가슴살 먹냐고. 아니야 닭가슴살 좀 먹어도 돼. 아 그래요? 네, 그럼 아니 많이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찌던데. 이게 살쪄요? 저 살 되게 많이 쪄요. 닭가슴살? 아니 그러니까 닭가슴살이 아니라 뭘 해도 살찌더라고요. 아 그래 요즘 좀 많이 먹어요? 네, 원래 많이 먹으니까. 또 아침에 워낙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네 반찬으로도 당연히 드실만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 소스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돈가스 소스 같은 거 네. 약간 뿌려 드시면 반찬으로 드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그 저기 블랙페퍼 맛 소세지를 먹어봤는데, 후추향 되게 좋네요. 맞아. 네, 블랙페퍼 후추향 맛있더라고. 네, 네. 블랙페퍼 맛있네요. 자 그리고 약간 분홍색 요게 이제 스파이시 소세지고요. 닭가슴살 스테이크 16개, 소세지 10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요거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블랙페퍼 강추입니다. 저도 블랙페퍼 강추. 아 그래요? 야, 하나씩 나눠줘야지. 얘는 워낙 맵질, 솔직해. 얘는 워낙 맵질이라 그래요. 네, 네. 자 그렇게 닭가슴살 스테이크 앤드 소세지 총 26개 갑니다. 네. 스테이크 16개, 소세지 10개 가는 구성 37,800원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주문하시기가 불편하면 바로 이런 태블릿 하나 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태블릿은 삼성 갤럭시죠? 네, 네. A8입니다. A8. A8. 네. 그래서 갤럭시. 요거는 뭐 게임하거나 그런 고성능보다는 영상 시청이라든지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 되게 딱 적당한 그리고 LTE 모델이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시면 이제 직접 통신까지 연결되는 아, 그렇죠. 맞죠? 네, LTE 맞습니다. 모델. 네, 네. LTE 플러스 당연히 와이파이 되는 거. 물론 이제 요즘 카페 같은데 워낙 다 와이파이 잘 돼 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뭐 이동 중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요 LTE 있으면 또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요건 네. 또 데이터만 또 가입하면 되니까 네. 이 데이터 요금도 굉장히 저렴한 거. 네. 예, 알뜰폰 그런 거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또 많이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브로 이제 사용하기 좋은 건데 괜히 너무 비싸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19만 원대. 네, 19만 원. 대신 여기다 저희가 보조 배터리까지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아, 보조 배터리 드려요? 그다음 펜도 드리겠습니다. 아, 팬들입니다. 네. 그리고 키보드 북커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가 바로 요거고요. 네. 네. 키보드 이렇게 하나 드리고 북커버는 이렇게 지갑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네. 보호되는 거. 네, 이렇게 이제 같이 드립니다. 네. 아, 좋다, 좋아. 아, 나 진짜 이런 걸 샀어야 되는데. 난 진짜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요렇게 오늘 태블릿 그리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소개해 드렸고요. 네. 요 링크 바로 올려 드리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혹시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좀 모실게요.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